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챕터 2까지 다 마쳤어요. 우리가 챕터 1이랑 챕터 2에서 배웠던 건 챕터 1에서 뭐 배웠냐면 그 준동사라는 거 우리가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모든 문장에서 하나씩 다 나타내는, 그래서 저걸 먼저 해놓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뭐라 그래도 명사하고 또 하나는 동사일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명사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 명사에다가 이제 동사 하나를 붙이면 문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의 문장들이 이렇게 단어 두 개로 짤막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영어 문장이 길게 만들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로 길게 만들어지냐면, 첫 번째는 이 명사 자체가 긴 경우에 문장이 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명사하고 동사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명사가 아주 길다면, 명사를 길게 써나갈 수 있다면 문장이 길어질 거고요. 다음에 또 하나가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들어와서 얘가 이 명사 부분을 길게 만들면 또 한 가지 문장이 길어지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데, 이 챕터 3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오늘부터 새로 배우게 될 이 내용이 소위 뭘 배우는 거냐면 이 명사를 꾸미는 말 형용사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동사는 별로 길어질 수 없어요. 얘는 수식어가 생긴다 해도 부사 하나 정도, 아무리 길게 꾸며도 부사는 정말 빠르게 달린다 이런 식으로 뭐 단어 한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게 다여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동사 자체가 시제라든지 능동수동 해가지고 모양이 변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얘가 부사로 꾸며주거나 해도 이 모양을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영어 문장을 읽다가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대부분 명사 자체가 긴 경우, 그 다음에 또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붙어서 명사 부분이 길어지는 경우가 우리가 문장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명사가 길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챕터 2에서 공부를 한 거죠. 단일 명사야 해석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그 명사가 구로 되어 있거나 명사가 절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명사 구 두 가지 모양과 명사 절 8가지 모양을 우리가 챕터 2에서 공부를 한번 해본 거고요. 이번 챕터 3에서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모양들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형용사가 하나의 형용사가 사용이 되어서 얘가 이렇게 명사를 달랑 꾸며버리면 이거 못 읽을 사람 없거든요. 뭐 어려운 과목이라든지 뭐 잘생긴 남자라든지 이렇게 만들어두는 한 단어짜리 형용사는 헷갈릴 경우가 없는데, 형용사 역시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 형용사가 구로 이루어져 있거나 그 다음에 형용사가 절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챕터 3에서 보려고 하는 건 형용사 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챕터 4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형용사 절과 관련된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사과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형용사들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관계사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나 관계사절로 되어 있는 걔가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를 우리가 챕터 3에서 총 6가지 모양들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이 형용사 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 문장을 볼 때 어렵게 되는, 그리고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데 방해를 많이 하게 되는 요인이 뭐냐면 형용사 구의 위치예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얘 위치가 우리말 어순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서 이 형용사 구를 파악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말하고 위치가 다르냐면, 한국어는 모든 형용사는 앞에서 뒤에 나오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는 형용사라면 영어도 똑같이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데, 이게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즉 형용사가 구 또는 절로 이루어지면 영어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명사 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쟤를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저놈을 잡아내기가 힘들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목표가 그거이듯, 형용사 구절이 명사 뒤로 와서 명사를 꾸미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이 모양들을 그 챕터 3하고 챕터 4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두고 들어가면, 앞에 이제 명사가 있고요. 이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뒤로 붙는 모양들은 총 영어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그 중에서 우리 형용사 구만 우선 하겠습니다. 쭉 뒤로 넘겨보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타나는 모양은 총 5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선 단일 형용사인데요. 단일 형용사인데 명사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가 하나가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레슨 1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형용사가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말이 붙어서 형용사 구를 이루는 경우, 이 경우에 형용사가 뒤로 가는데, 이 경우가 해석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아주 쉬울 것 같은데, 별것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학생들은 해석을 좀 많이 틀리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구가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전치사로 이어지는 경우. 전치사 뒤에는 뭐 당연히 명사가 올 거고요. 이 전치사구가 부사구로도 쓰이고 형용사구로도 쓰이는데, 당연히 지금 이 경우는 전치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형용사구로 쓰이는. 자, 이때 관건은 뭐냐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뭐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요 각각의 뭐 전치사는 제가 다른 강의 중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이 전치사가 명사를 데리고 있는 놈이 명사를 꾸미는 모양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앞에서 우리가 준동사 편에서도 배웠던 소위 부정사에 뭐가 되는 거냐면 형용사적 용법이 붙는 경우. 그래서 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이 붙을 거고요. 이 경우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레슨 3에 나올 겁니다. 자, 얘는 뭐 따로 이 앞에서 이미 한번 배웠던 내용에 해당이 될 거고, 이때 to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었냐면 will 또는 can의 의미를 가져서 우리말로 뭐 할, 그 다음에 하려는, 그 다음에 또는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석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레슨 2나 레슨 3의 내용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거 이제 해석 못할 일은 없을 거고요. 앞에 있는 놈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머릿속에 영어는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그리고 저게 해석을 하다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거였어 라고 이렇게 알아가는 순간이 자꾸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진행이 되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도 놓치는 일이 없죠. 그 다음에 레슨 4랑 레슨 5에 나오는 내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소위 동사가 변화를 하는 현재 분사 ing하고 ed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경우들, 이 경우에서 ing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 ed는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 ed가 자꾸 과거 동사로 보여서 정말 많은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의 패턴이 완전히 내 것처럼 익숙해져서 대충 이 자리에 오는 ed가 과거 분사로 무조건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항상 결정을 해야 되는, 익숙한 단어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뭐가 있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돼서 뒤에 나타나는 모양을 보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각각 이제 뭐 과별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은 드리겠으나 복잡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ingd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지금 설명을 드려도 어차피 4가 5가 할 때 되면 또 까먹어 버릴 거니까 얘는 4가 5가 하는 날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똑같이 얘네들이 전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건데, 이 명사가 만약에 문장에 주어로 쓰이고 있다면 우리가 챕2에서 배웠던 것하고 똑같겠네요. 뭐가 나올 때까지는 한 번에 쭉 가야 되는 거냐면 뒤에 동사가 나올 때까지는 한 번에 쭉 읽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어하고 동사까지를 하나의 문장의 구조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저거 쭉 봐서 동사까지는 늦추지 않고 달리면서 영어의 주어 서술어 구조를 탁 잡아내는 게 해석에서 가장 1차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레슨 1에 그 설명이 있는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라는 말이 뭐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있는 경우인데, 보통 단일 명사가 뭐 똑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네요. 앞에 있는 명사가 있고, 한국어는 형용사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영어는 단일 형용사는 앞으로 가지만 형용사가 뭐가 되면 구나 절이 되면 뒤로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일과에서 배우게 될 여러분이 조금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문장인데, 한국말로 봐서는 어떻게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냐면, 형용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뭔가가 꾸질꾸질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구 수식어나 이런 것들이 붙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영어는 이럴 경우에 서로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은 떼어 놓을 수 없어서 형용사가 명사 뒤로 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직접 문장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보통 이렇게 수식어와 비수식어의 위치가 서로 다른 언어는 배우기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의 위치가 서로 다른 언어는 배우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영어 배우기가 정말 지랄 맞은 거죠. 동사하고 목적의 위치도 다르고, 그 다음에 수식어와 비수식어, 형용사하고 명사의 위치도 달라서 이게 두 가지 조건을 골고루 갖췄으니 당연히 배우기가 힘든 이런 언어가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일본어 배울 때 조금 쉽게 배우는 것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어는 동사 뒤에 목적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영어를 공부하기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우리는 그 조건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조건이 동일하게 똑같이 다 적용이 되고 있어서 원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생각에는 the most important person 이렇게 될 것 같죠. 제일 중요한 사람. 어디에 중요한 사람이냐면 to this project에,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is artistic director, 미술 감독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언뜻 우리말의 느낌으로는, 우리가 그냥 말하는 느낌으로는 the most important person이 오고 그 다음에 to this project가 올 것 같지만, 이 프로젝트의 제일 중요한이라는 말로 to this project는 앞에 있는 중요한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the person이라는 주어가 있고, 여기에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이라는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모조리 꾸며주고 있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어가 나오면 이런 뭐 가타부타 이런 거 다 떠나서 제일 머릿속에 첫 번째 둬야 될 건 주어가 나오면 어디까지 쭉 가자? 영어는 동사가 나올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is라는 동사가 나올 때까지를 만약에 여러분이 확인하셨다면, 그리고 얘가 주어라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어를 꾸며주는 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워낙에 동사까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단위까지만 가다가 보통 해석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자꾸 툭툭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일단 동사까지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미술 감독입니다 라고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보면 knowledgeable person이라고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뭐에 관해서? 컴퓨터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 영작시키면 학생들이 다 a knowledgeable person about computers라고 써요. 근데 그건 우리말입니다. 여기 컴퓨터에 관해서 지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about computers는 앞에 있는 knowledgeable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주어인 a person을 시작해서 뭐가 나올 때까지, 동사인 has가 나올 때까지 한 걸음에 읽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이러고 나면 좀 이따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이관은 문장이 8개가 있는데 해석해 보시면 잘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나올 건 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다른 영어 책을 보다 보면 해석이 잘 안 되고 탁탁 걸리는 경우에 얘가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알고, 아, 이거였어, 맞아, 아는 거였는데 라고 이렇게 자꾸 몇 번을 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얘가 여러분이 아는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읽는데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구문독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서, 영어의 문장의 생김새와 관련해서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게 목표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이런 모양을 갖춘 문장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얘를 의식하지 않고 문장을 보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걸로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확인을 하되,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을 많이 봐서 영어를 익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처음 보는 문장은 가급적이면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면 좋겠죠. 근데 소위 이렇게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 범위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내가 보는 문장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내신 공부의 한 가지 단점이,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서 여러분이 옛날 우리 때나 또는 여러분보다 한 10년 선배 이런 사람들보다 공부 훨씬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요새 애들 공부 안 합니다. 맨날. 그런데 저는 직접 눈으로 학생들을 계속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옛날보다 학습량이 훨씬 많은데 비해서 영어를 읽는 속도가 떨어지고 이러는 건 읽는 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 제도가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만들어 둔 거죠.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나면서 하나씩 점점 저게 모르는 경우보다 아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나게끔 그렇게 만드셔야죠. 이제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죠? For the mistake가 responsible을 꾸며주고 있을 거고,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형용사구가 모조리 앞에 있는 죄인을 꾸며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responsible이라고 하면 이제 뭐 책임지는, 담당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실수에 책임이 있는 이 죄인이 has been fired라고 하면 수동으로 쓰였네요.
해고당한 겁니다. 또 불붙은 거라고 하지 말고요. fire이라는 동사가 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수동으로 적혀서 해고당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tudents eligible이라고 하면 학생들인데 eligible이라는 형용사 조금 어렵네요. 얘는 자격이 있는, 자질이 있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 eligible student이 아니라 for the scholarship에 자격이 있는 이라는 이런 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모양이 되면 예를 들어 eligible 같은 경우는 단어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럼 모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해석할 때 for이라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장학금에 대해서 eligible한 학생은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다. 그죠? 정확하게 영어는 항상 그 단어가 놓일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맞게 단어를 모르면 그 자리를 또박또박 읽어 나가다 보면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단어로 인해서 방해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hand in 이라고 하면 얘가 제출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으로 뭔가를 하는 동작을 han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는 건 hand in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전치사를 만약에 반대로 써서 hand out이라고 쓰면 이번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겠네요. 그래서 hand out라고 하면 얘가 나누어 주다라는 이런 말이 되죠. hand out 명사로 쓰면 나눠주는 유인물을 나타내는 단어가 됩니다. 흔히 우리가 print라고 부르는 단어를 영어로 hand out라고 그래요. hand out라고 하기도 하고 print out이라고 해도 같은 말 됩니다. 근데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얘는 꼭 인쇄물을 나눠줄 때만 쓰는 거고, 핸드아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프로모션 상품 같은 거 막 홍보 전단 이런 거 나눠주는 것도 핸드아웃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쓰면 농사 표현이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쓰는 프린트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명사로 프린트라고 딱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100% 사진이라고 듣습니다. 인쇄물이라는 말을 쓸 때는 printout이라고 명사로 쓰는 거고요. 얘 동사도 되지만 붙여서 써서 명사로 printout이라고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한 가지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번 한번 문장 한번 해석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해보시죠. 늘 하듯. 주어가 the driving 건 아시겠죠? 그죠? 운전자는 이라고 됐고, 그러면 이런 모양을 몇 번 보다 보면 나중에 이제 딱 보면서도 멈추지 않고 쭉 읽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must라는 조동사가 나오는 데까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된 자동차를 친 책임이 있는 운전자는 이라고 됐네요. 주차된 차를 박은 운전자는 얘기죠. 주차된 차를 박은 운전자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the scene이라는 말은요, 얘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현장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scene을 장면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장면이라고 해석이 많이 하지만 그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보는 scene은 거의 대부분 장소, 현장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contact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The owner of the car. 말을 좀 기왕이면 우리말처럼 바꿔보세요. 자동차 주인의 뭐라고 할까요? 접촉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 연락하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동차 주인과 연락 없이 이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동차 주인하고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해석해 볼까요? 얘는 단일 형용사인데도 뒤로 왔다, 그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꼭 형용사가 반드시 앞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단일 형용사에도 뒤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ailable 이라는 말이 지금 앞에 있는 materials라는 주어를 꾸몄겠죠. 그래서 available 이라는 말이 동사일 리 없으니까 그러면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include라는 동사가 있으면 이때는 무조건 얘는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자료는, 쓸 수 있는 재료는 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또 avail 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많이 하는 거냐면 이용하다, 사용하다 라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available 이라고 쓰면 많이들 어떻게 외우냐면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이렇게 외우거든요. 네, 맞죠?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쓸 수 있는 이렇게 좀 쉽게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래서 materials available이면 쓸 수 있는 재료에는, 쓸 수 있는 자료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모든 것들이냐면 여기 우리 다음 4과에서 배우게 될 4과가 아니고 5과가 되나요? 5과의 레슨 5에서 배우게 될 ED의 모형 같습니다. 스톡이라고 하면 스톡이라는 말이 어디 재고로 쌓아두다라는 얘기거든요. 재고로 쌓다, 쌓아두다. 그래서 저장하다라는 이런 말로도 쓰는 거죠.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The local video store에 있는, 그죠? 그 지역 비디오 가게에 있는 모든 것, and 그리고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any movie나 또는 다른 프로그램들입니다. From 24시간 selections on television, TV에서 24시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영화나 다른 프로그램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얘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요런 게 나중에 헷갈려요. 이 스타트 같은 단어가, 그래서 제가 과거 동사하고 헷갈려서 특히나 이제 조금 어려운 동사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저런 놈들이 좀 많이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지만 많은 질문을 읽고 많은 문장을 봐서 쟤네들을 그냥 많이 만나는 거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3번 해볼까요? 만약에 잘못된 게 없다면 이렇게 된 거죠. Wrong with me. 나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면. 자, 그러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e universe. 뭔가 우주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nothing이라는 명사가 나타나고요. 주어 자리는 아니다. 그죠? nothing이라는 명사가 나타나고 뒤에 잘못된이라는 wrong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잘못된 것이라는 말로 thing이라는 말로 끝나는 거 얘네들 다 명사거든요. 여기 있는 nothing이나 뒤에 나오는 something이나 뭐 everything이나 모두 다 명사인데 이 명사들은 문법적으로 아주 특이한 용법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항상 형용사가 뒤로 와야 됩니다. 얘는 형용사가 앞으로 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여도 무조건 형용사는 뒤로 가야 됩니다. 이거 설명할 때마다 맨날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술 이름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게 something special이라고 써야 얘가 말이 되는 거지 special something이라고 쓰면 이런 말은 영어에 없는 거예요. thing이라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항상 그래서 형용사가 어디로 나오냐면 뒤로 와야 올바른 표현이 되는 겁니다. So there's nothing wrong with me. 나에게 뭐 잘못된 게 없다면 그러면 아마도 우주에 뭔가가 잘못됐겠지라는 얘기네요. 다음 4번 문장 갑시다.
이 과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하자면요. 여기 technology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뒤로 붙은 거죠. 그죠? 그래서 responsible for a Lord of the Rings movie, 그 영화 반지의 제왕에 그 담당하는 그런 뭐 overlapping technology를 뽑아낼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separate이라는 단어에 앞에 있는 se라는 접두사가 들어가면 얘가 분리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앞에 있는 se가 들어가면 떼어내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접두사긴 한데 얘가 영어 전치사 정도로 나타낸다면 away 정도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말이 se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par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par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보다, 보이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eparate이라고 하면 얘가 떼어서 따로 떨어져서 보이게 하다라는 얘기니까 separate이라는 동사가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 두 개만 더 볼게요. 얘는 동사로도 쓰지만 형용사로도 사용을 해요. 사실 영어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쓰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주 두세 가지 이상의 품사들로 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얘도 그래서 형용사로 뭐 떨어진, 분리된 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PAR부터 먼저 볼게요. appear on 같은 이런 말을 쓰면 보다라는 말이 있고 앞에 뭐가 붙은 거냐면 강조가 붙은 거네요. 그래서 얘가 아주 잘 보이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appear on이라고 쓰면 얘는 아주 뚜렷한, 명확한, 명백한 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죠. 자, 저하고 참 많이 봤던 접두사 중에 trance라는 접두사 있었죠. trance라는 접두사 쓰면 쟤는 건너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쪽 편, 건너편이 보이는 걸 transparent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건너편이 보이는 거니까 어떤 말이 되는 거냐면 투명한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는 거죠. SE라는 접두사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자주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렇게 seduce라고 쓰면 여기 SE라는 말이 따로 떼어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떼어서 DUC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lead라는 데리고 가다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seduce라고 쓰면 이게 애를 싹 떼어서 어딘가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유혹하다, 그 다음에 또는 어디어디에로 유도하다라는 이런 말이 만들어져요. 이거 앞으로 내놓다 이런 데 들어가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produce가 내놓다, 생산하다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abduct 같은 말에 얘도 떼다라는 off의 의미를 가져서 얘는 무리해서 떼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유기하다, 납치하다라는 이런 말로 쓰입니다. 조금 어렵네요, 얘는. DOC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한데 나중에 보시죠. 조금 앞에 있는 접두사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봐서 다 알고 나면 여기다가 DOC 앞에다가 뭐 re를 붙인다거나 pro를 붙인다거나 하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기에다 어근을 붙여서 보는 것 뭐 도는 단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separate out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떼어내다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골라낼 수 없죠. 이 multiple overlapping이라고 하면 overlap이라는 말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어딘가로 overlap 된다라는 말. overlap이라는 말이 겹치다라는 동사죠. 만약 ing를 안 쓴다면 이렇게 쓰면 이제 동사로 쓰면 겹치는 거니까 형용사로 쓰면 겹치는 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중첩된 기술들을 분리해낼 수 없는 거죠. 뭘 담당하는 거냐면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담당했던 이런 여러 가지 중첩된 기술들을 서로 하나가 아니라 한 장면에 여러 가지 기술이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중첩된 기술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 뭐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다음 5번 문장 해볼까요?
앞에 출발하고 있는 문장 이 정도 되면 어렵습니다. 앞에 출발하고 있는 타임이 주어겠죠. 여러분 동사가 나올 때까지 쭉 가야겠는데 어디쯤 가서야 나타납니까? 여기 있는 leaves에 가서야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 s 붙어 있는 거 보니까 3인칭 단수여서 제가 동사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슨 5에서 배울 건데 spent라는 ed형이 앞에 있는 시간을 꾸며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여진 시간이 되는 건데요. 어디에 쓰여진 거냐면 온라인 상호작용에 소비된 시간인 거죠. 누구냐면 자기 자신의 미리 골라둔 공동체예요. 자신의 미리 선택한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쓰여지는 시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leaves 남기게 되는데 뭘 남기게 되냐면 쓸 수 있는 시간을 적게 남기게 되는 거죠. 쓸 수 있는 적은 시간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이용 가능한 보다 어때요? 쓸 수 있는 이러면 좀 더 쉽죠. 자, for이 그러면 뭐겠어요? 어디에 쓸 수 있는이 되는 거겠군요. 어디에 쓸 수 있는 거냐면 actual encounter, 실제 만남이네요. encounter라는 말이 동사로 썼을 때 동사로 쓰면 얘가 만나다, 마주치다 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는 명사가 됐죠. 실제 만남입니다. with 누구와의 아주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과의 실제 만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적게 남기게 되는 거죠. 내용은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해석해 볼게요. 자, 타임이 주어가 됐습니다. 시간인데 spent 쓰여지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쓰이는 시간이냐면 온라인 활동에, 온라인 상호작용에 쓰여지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의 미리 선택한 공동체 멤버들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쓰이는 시간이, 그다음에 leaves less time available, 쓸 수 있는 시간을 적게 남기게 되는 거죠. 어디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아주 폭넓은 범위의,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적게 남기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꽤 어려운 문장입니다. 자, 다음 6번 가보시죠. subject라는 단어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단어죠. 여기 JECT라는 말이 들어가면, eject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던지다라는 이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SUV도 엄청 중요하고 얘는 뒤에 나오는 eject도 엄청 중요하고 그래요. SUV라는 말이 들어가면, 근데 얘는 뭐 잘 알잖아요. 얘는 아래를 나타내는, 아래쪽을 나타내는 말이 되죠. 그래서 subject라고 하면 동사로 얘가 무슨 뜻이 되냐면요, 동사로 쓰게 되면 밑으로 집어 던지는 거니까 내 밑으로, 내 아래로 종속시키는 걸 얘기해요. 동사로는 이런 말이 되고요. 그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에 복무하게 만드는 것, 종속시키는 걸, 이걸 subject라고 그래서, 얘가 subject가 명사로 많이 쓰이는데, 명사로 쓰게 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공부에 딱,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에 종속시키게 되는 주제도 좋고 과목도 좋아요. 자, 근데 저거 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 주제 과목은 사실 또 알고 있는 단어죠, 대부분. 근데 이거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실험에 종속되는 대상인 비실험자를 subject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될 단어가,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내가 그 사진의 대상으로 종속시키는 피사체도 subject라고 그래요. 잘 보시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어딘가에 종속시키다, 복무시키다라는 말에서 실험에 강제로 참가시켰거나 내가 사진을 찍으려 한 것에 강제로 대상이 되게 만든 얘네들을 subject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실험자 피사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얘를 주제라고 해석하거나 잃어버리면 해석 완전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주의해서 잘 기억해 두실 단어. 자주 나옵니다. subjective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요. 얘는 뭐가 되냐면 종속된이라는 이런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만 딱 종속시켜 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의 것을 보지 않고 멀리 보지 않고 타자화시켜서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주관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예요. 아주 잘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subject랑 subjective랑. 1번의 뜻이 종속시키다예요. 밑으로 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밑으로 가두어 버리다라는 얘기여서 그게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주제 과목도 되고요. 그게 실험이 되면 비실험자, 실험 주제도 물론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사체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 형용사로 쓰일 때 주관적인은 여러분 잘 알거든요. 이걸 많이 외우고 있는데 이 종속된이라는 뜻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be subjective to라고 써서 어디에 종속되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젝트만 한 두어 개만 더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 inject라고 쓰게 되면 얘는 어디로 쏘아는 거냐면 안으로 쏘아는 거니까 얘가 주사하다, 주입하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거 그 주사 그거 영어로 injec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투입하다 이런 말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줬는데 뒤로 획 집어 던져버리면 그러면 얘는요 거부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reject가 거절하다, 거부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이 단어와 관련해서 subject와 관련해서는 꼭 같이 하나 또 기억을 해두셔야 될 단어로 뭘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 object라는 단어를 꼭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object라는 단어에 앞에 있는 이 of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접두사입니다. 얘는 ob라는 말이 들어가면 against라는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집어던지는 거냐면 subject가 내 밑으로 집어던지는 거였는데 얘는 내 밑으로가 아니라 누가 다가오는 놈이 못 오게 걔한테 집어던지는 것, 반대해서 막아서 집어던지는 걸 object라고 그래서 얘가 동사가 되면 반대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래서 object는 근데 얘가 자체로 얘도 명사로 쓰거든요. 야, 명사로 쓰게 되면 이번에는 내 밑에 던져진 게 아니라 나에게서 멀리 던져져서 객관화시켜서 보는 놈이 되는 거죠. 이 집어던진 뭐가 되기도 하냐면 사물, 물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멀리 집어 던져놔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니까 뭐가 되냐면 대상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문사회학 지문에서 object로 보게 되면 사물, 물체라는 뜻도 쓰이지만 특히 철학적인 지문 이런 데는 대상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subjective처럼 objective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objective는 형용사로 써서 그래서 당연히 얘하고 반대말이 될 거니 얘는 주관적인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객관적인이 되는데 이 objective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뭘 생각해 두셔야 되냐면 야, 내가 던져놓고 잡으러 달려가는 것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내가 저리 던져놓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목표라는 명소가 돼요. 자, 그러면 이 반대하다라는 말의 명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objection이라고 씁니다. 얘가 반대라는 뜻이 되는데 그냥 무작정 하나씩 써서 막 외우면 어차피 똑같이 생겨 처먹은 것들은 나중에 겁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이 순서대로 이 단어의 의미들을 이해해 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ubject가 사람이 됐으니까요. 얘가 이제 다음 챕터 4에서 관계사 배울게요. 좀 더 관계사를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아주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만 돼도 해석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문장이 조금만 길면 구조적인 어려움보다 내가 알고 있는 뜻 하나 가지고 막 끼워서 그걸 우리말로 배열을 하다 보면 한국말이 어색해서 잘 안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단어 대여섯 개짜리는 한국말이 좀 어색해도 대충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그 의미를 빨리 잡거든요. 왜냐하면 모국어니까. 근데 이게
막 이상한 단어들을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한 20개씩 늘어놓고 나면 얘를 우리말의 어순으로 바꿔놔도 이 말이 잘 우리말로 와닿지 않는,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게 넘어서려면 영어가 이제 한 단계 수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말이 되게끔, 별건 없어요. available이라는 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쓸 수 있는, 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가는, 이게 영어 실력에서 이제 한 단계 완전히 좀 레벨 자체가 조금 다른 실력이 되는 거죠. subject는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실험자겠죠. were presented니까 present란 말이 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 준 거냐면 different shapes of pasta니까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받았던 실험자들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받았던 실험자들은 be present라는 말을 썼으니까 수동이잖아요. present라는 말이 주다라는 얘기니까 수동이 되면 얘 입장에서는 받은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주어진이라고 하셔도 물론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이것도 different은 맨날 다름만 하잖아요. 다르다라는 얘기는 다양하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의 파스타를 받은 그 실험 참가자들이, 피실험자들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동사가 생겼죠. 이 사람들이 뭘 보여줬냐면 더 늘어나는 히다닉 레이팅과 더 늘어나는 에너지 섭취를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는데, 자, 이 자리를 내가 이번 강의를 하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나? 그냥 막 해석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이 늘어나는, 커지는 히다닉 레이팅이라고 해도 되지만 히다닉 레이팅이 커지는 걸 보여주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어떤 단어를 그 품사에 맞게 우리말의 품사도 1대1로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굿나잇을 잘 자라고 해석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굿나잇을 좋은 밤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좋은 밤이라고 옮겨도 되겠지만 굿나잇은 잘 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야, 그리고 잘 자는 게 집에서 하는 인사라면 잘 자겠는데 애인이랑 헤어질 때 하는 인사라면 잘 가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사람이 사실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보여주냐면 히다닉 레이팅이라는 말은 등급 점수잖아요. 그래서 히다닉 레이팅이 올라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도 올라갔냐면 에너지의 컨섬션도 올라갔죠. 컨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하다라고 외우고 이 뜻을 머릿속에 아주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아주 조심해야 될 뜻이 바로 뭐냐면 이 섭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음식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특히나 칼로리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소비하다라고 해석하지 않도록 얘를 섭취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히다닉 레이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섭취도 늘어나더군요. relative to라고 하면 뭐뭐와 비교해서라는 말이 됐겠죠. 자, 누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냐면 subject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건데, eating only a single shape of pasta, 오직 한 가지 모양의 파스타를 먹는 실험자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히도닉 지수도 높고, 그리고 또 에너지 섭취도 훨씬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줬더니 많이 퍼먹더라 이 얘기죠. 히도닉이라는 단어는 좀 많이 어렵네요. 이거 이제 그리스에서 온 건데 철학자들이나 쓰던 그런 단어죠. 이거 쾌락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쾌락 지수가 올라가고, 레이팅이 점수로 매긴 등급이잖아요. 자, 쾌락 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섭취도 늘어나더라. 에너지 섭취가 늘어난다는 얘기, 결국 많이 먹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다음 7번 문장 해보자. superstition이라는 말은 미신이잖아요. 미신. 그 다음에 보통 어떤 생각하면 a popular superstition in many countries라고 쓸 것 같은데, 많은 나라들에서 인기가 있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popular라는 말이 superstition 뒤로 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이 과에 나오는 모든 형용사 다 그런 모양을 하나씩 문장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미신에 따르면이죠. 많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신에 따르면 하는 얘기인데,
자, 인기 있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popular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 단어의 의미를 잡으면 좋겠냐면 뜻이라고 하기보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그림이라고 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런 게 popular예요. 인기 있는이 그런 거죠. popular restaurant이라고 하면 어떤 거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 되는 거거든요. popular teacher라고 하면 학생들이 많은 교사가 되는 거겠죠. 어떤 의미인지 되셨죠? 그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인기 있는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적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얘는 지금 뭐 인기 있는 대중적인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미신이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미신에 따르면 it's bad luck, 나쁘답니다. 뭐가 나쁘냐면 어두운 뒤에, 해지고 난 뒤에 fingernail을 trim하는 것은 불행을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죠. trim이라는 단어는 다듬다라는 뜻인데 이 앞에 괄호로 하나 뭐 정도 들어있냐면 깎아 다듬다 정도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톱깎이 이런 데 보면 trim이라는 단어 많이 쓰여 있거든요. 그런 의미인 거 뭐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지고 나서 손톱을 깎는 건 아주 뭐 불행이다라고 안 좋은 운을 가지고 온다라는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번과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8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4번 문장에서요. separate out이라고 할 때 제가 골라내다라고 해석했잖아요. 이렇게 out이라는 말이 밖으로 우리말에 내다라는 말로 쓰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그럼 여기도 지금 똑같이 filter out이라고 하면 filter가 걸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걸러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find out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해석하면 되게 좋으냐면 찾아내다라고 해석하면 되게 좋아요. out이란 말이 이렇게 동사하고 붙어서 부동사로 쓰일 때는, 이어동사로 쓰일 때는 앞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에다가 out을 내다라는 단어 정도로 붙여서 쓰시면 그 단어의 의미가 거의 고스란히 우리말하고 거의 똑같이 넘어오게 됩니다. starvation이라는 말은 굶주림이죠. 그죠? 굶주림은 filter out이니까 걸러내게 하는군요. 사람들을 걸러내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걸러내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라는 명사를 뒤에 나오는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겠죠. 자, 덜 어울리는 건데 어디에 어울리냐면 생존에 덜 어울리는 사람들을 걸러내버리겠죠. 여기서는 뭐 꼭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fit이라는 말이 형용사잖아요. 이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생존에 어울리는 이라는 말로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뒤로 붙었죠. 그래서 얘가 앞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 것들을 걸러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less resourceful, 덜 resourceful한 이런 놈들을 걸러내게 되는데 뭐 할 때? finding food니까 먹을 것을 찾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새끼를 위한 먹이를 찾을 때 덜 resourceful, 덜 resourceful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살아남는데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굶주림이 굴러내게 된다라는 얘기죠. 굶어 죽는 게. resource라는 명사가 자원 또는 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원이라는 이런 말로 주로 해석을 하고 거의 대부분 저걸로 보시는데 얘는 사람의 재능과 관련된 단어로도 많이 써요. 사람의 능력, 이런 머리, 이런 것하고 관련된 대로도 많이 써서 resourceful이라고 쓰게 되면 뒤에 ful이라는 전미사가 들어가면 얘가 양이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굳이 풀면 be abundant 정도 되고 그냥 가득 찬이라는 full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esourceful이라고 쓰면 두 가지가 다 되죠. 얘는 자원이 풍부한 것도 될 거고요. 물론 여기에도 쓰지만 자원이 풍부한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얘는요 아주 머리가 좋은데도 사용을 하는 거여서 얘가 지략 있는 뛰어난이라는 이런 말로 씁니다. 뛰어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위쪽으로 썼을 때는, 명사로 썼을 때는 여러분이 보면 9대 1이에요. 근데 거꾸로 형용사로 쓰면 1대 9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resourceful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아주 지략 있는,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뛰어난이라는 이런 의미로 쓰니까 이 뜻을 1번으로 우선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굶주림이 굶어 죽는 게 아사가 결국은 얘네들을 걸러내게 해주는데, 뭘 걸러내게 해주냐면 생존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먹이를 찾는데 재주가 없는 놈들을 걸러내게 해주는 거죠. 작전이 없는 놈들을,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먹이를 찾는데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 일과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미는 말이 있는 경우를 봤는데, 제가 문장 하나하나마다 다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각각의 문장들이 전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뒤에 달려있는 경우들을 전부 본 거거든요.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이 문장은 다시 보면 이제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복습을 해두고 나면. 그래서 구문 공부를 할 때 얘는 이제 가치가 언제 한번 남는 거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빠르게 영어의 구문을 정리하려고 할 때, 그때 가치가 남는 거지, 추가의 공부는 처음 본 문장을 갖고 자꾸 하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빈도 높고 자주 나오는 것들이 먼저 몸에 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 가시면 되죠.